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5대 주력 산업으로 꼽히며 한때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끈 석유화학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 NCC가 부도 위기에 내몰려서 긴급 자금 수여를 받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특정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계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석유화학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건지, 과연 해법은 있는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모정 톡톡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이혼할 때는 누가 데려가는 게 맞는지,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두루 살펴보고 관련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 휴장 전에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던 코스피인데 오늘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한풀 꺾이고 여기에 반도체 관세 부담은 커지자 국내 증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3,200선마저 반납했는데요. 현재 1.3% 내림세로 3,18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요, 오늘 외국인이 대거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2,76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25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예. 개인 역시 1,98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보면 대체로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반도체 관세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10위권 내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주인 HD 현대중공업이 상승합니다. 예. 자, 코스닥 흐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 지금 800선에 간신히 턱걸이해 있습니다. 1.84% 하락하면서 80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이 553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74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1,35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흐름은 엇갈립니다. 시총 1위인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등은 상승하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 대표주인 펩트론이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현재 7.3% 내림세입니다. 예. 오늘 장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조선업종,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가벼운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양국 간 조선협력이 유지, 보수, 정비, MRO 위탁과 동맹국의 미국 조선소 인수 그리고 투자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 1,390원대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약세입니다. 1,383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50%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지금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요?
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바로 오늘부터 적용하는데 네. 파생 제품 407개 품목에도 50% 관세를 물기로 하면서 아이고.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완제품이나 가공품에도 이 관세를 물겠다는 건데 들여다보면 사실상 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 가전제품부터 철강, 스테인리스가 사용된 칼이나 식기, 이 공구 같은 제품도 관세를 적용받게 되고요. 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자동차 부품들이 철강과 알루미늄의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예. 한국 완성차 업체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부품을 수입했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활용하면 관세가 면제되고요. 해당 제품의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엔진 부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비율이 40%라면 400만 원에는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600만 원에는 상호 관세 15%가 아하. 매겨지는 시기입니다. 예. 미국이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무차별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 기존의 수입 규제를 통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철강과 반도체에 대해 관세 엄포를 이어갔는데 앞으로 2주 내로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200%가 될지 300%가 될지 모른다며 미국에 생산 시설을 두지 않으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할 것이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요즘 이 고물가의 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외식이나 유흥 지출을 크게 줄이고 있다면서요. 네, 먹고 살기도 힘든 요즘 누가 술집에 가느냐. 고된 하루 끝에 마시던 술 한 잔도 사치가 돼버린 요즘입니다. 예. 한국 신용데이터의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0만 원 선으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 분기보다 늘긴 늘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0.8% 줄었습니다. 예. 특히 업종별로 봤을 때 외식업은 대부분에서 매출이 쪼그라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술집이 마이너스 9.2%로 가장 타격이 컸고요. 또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이나 PC방 등 여가 관련 업종이 마이너스 8%대를 기록하면서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데 그친 게 아니라 이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짚었는데 3분기에는 소비 쿠폰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서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짝 효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영 사정이 크게 나아지질 않으면서 빚을 남긴 채 폐업한 사업장도 49만 개에 달했고요. 아이고. 전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720조 원을 넘어서면서 1년 새 16조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힘든 요즘인데 이 가게 주인들 더 힘들게 하는 이른바 먹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때문에 속 태우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무전 취식, 무임승차 등 관련 신고만 13만 건에 육박했는데 종전 최대 기록을 1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네. 대부분 무전 취식 사례는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상습범의 경우 사기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지만 네. 이 같은 처벌 규정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업주들을 분통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무전 취식 당한 것도 서러운데 실수였다는 반응부터 왜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느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더는 장사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런 무전 취식 대처법까지 공유되고 있는데 참. 무전 취식, 무전 승차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럼요.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범죄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정부가 이 연차 휴가 소진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인데 뭐 어떻게 개편한다는 건가요? 네, 정부가 연차 휴가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데요. 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최대 3년간 누적해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하루 단위 대신 시간 단위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고요. 네. 또 근속 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 일수를 확대하고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네. 시행 시점은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이르면 내후년 2027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2023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 시간은 무려 1,8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도 130시간이나 길고요. 와. 반면 노동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네. 이에 정부가 연차 휴가 소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나선 모습이지만 정작 휴가보다 돈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장인 1,900여 명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1순위로 연차 수당이 꼽혔는데 네. 지난해 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이 뛰면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연차 미사용 수당 역시 급증했고요. 아하. 직원들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마치 숨은 보너스로 여기면서 휴가 대신 수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체 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연차를 쓰지 못한다 답했는데 연차 휴가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드러난 모습이고요. 전문가들은 수당제도 개편과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현금 보상만 내고 정작 근로시간은 줄지 않는 구조가 이어질 것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업무 환경이나 분위기 자체가 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가 채무가 불어나면서 이자 부담도 커졌다는 소식인데 그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팍팍해지자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인데 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은 지난해 말 28조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4년 전보다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네. 이자 비용이 연평균 약 13%씩 불어나다는 의미인데 이 속도라면 올해 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1,140조 원을 넘어서면서 4년 전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급증했는데 국채를 찍어 내수 살리기에 나섰던 선택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면서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가 전체 빚의 92%를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예. 정부 총지출에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대였다가 2년 전 4%를 찍었고 지난해 4.4%로 높아졌는데요. 문제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코로나19 당시에 정부가 대규모로 발행한 국고채 물량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규모만 올해 94조 원, 내년엔 98조 원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한 번에 원금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새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의 빚을 갚는데 차환 발행 물량이 쏟아지면 국채값 하락으로 정부의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정부는 확장 재정 속 부채 관리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어요. 네, 주말 사이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요. 주민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네. 숨진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은 모자 관계로 밝혀졌는데 아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고요.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커다란 폭발 소리와 함께 시작된 불은 20층짜리 아파트 14층 한 세대에서 시작됐는데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예. 준공 당시에는 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층에만 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고 하네요. 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는데요. 특히 방에서 충전 중인
중이던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었고 오늘 현장에서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팩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요즘 이 배터리 과충전 관련해서 화재가 많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좀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이 픽시 자전거라고 제동 장치가 없는 그 자전거가 유행인데 문제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뭐 최근에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서요? 네, 이 픽시 자전거는 통상 선수용 자전거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여러 묘기 영상이 이 소셜 미디어에 퍼지면서 네.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동 장치가 달려 있지 않아서 일상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은데도 그저 멋있다는 이유 하나로 도로 위를 내달리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한 중학생이 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이륜차 등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았고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운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자전거가 아니라서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 픽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도로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에게 통보와 경고 조치를 하고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여름 휴가철에 뭐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펜션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 펜션에서 요구하는 이용 수칙이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오네요.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펜션 뒷정리 이슈가 온라인에서 논란인데요. 네. 최근 이용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 펜션에선 손님에게 쓰레기 분리 배출부터 설거지를 요구하고 또 그릇 정도는 요구하는 것도 더러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생선이나 고기 등 냄새가 심한 음식을 실내에서 금지하는 곳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에선 불만이 꾸준히 나왔었는데 최근 자신을 펜션 업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손님에게 분리수거, 설거지, 침구 정리를 모두 요구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그는 자발적 배려와 강요되는 당연함은 분명히 다르다며 이 펜션업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주장했는데 해당 게시글에는 1,600여 개의 댓글이 달릴 만큼 뜨거운 논쟁이 오갔는데요. 예. 네. 한 누리꾼은 1박에 40만 원 호텔보다도 비싼데 다 치우고 가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쉬러 갔는데 집안일 실컷 하고 오는 기분이다.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고요. 예. 지인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기러 갔는데 냄새가 난다며 음식을 하지 못하게 했다. 가뜩이나 입퇴실 시간도 짧아져서 쫓기는 기분이다. 다양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반면 쓰레기 분리와 간단한 정리는 이용객의 기본적인 예의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이 법적 의무보다 문화 상식의 영역에 가깝다 짚으면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용약관의 사전 고지 또 표준화된 관행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하는데요.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하지만 서로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참고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과천대로 과천시계에서 사당역 방향 1차로와 3, 4차로 통제 중입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작대교 5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여파받고요. 반대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중동까지 정체인데 장수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삼평터널에 장애물 처리하면서 3, 4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혀지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남한산 분기점에 아침부터 이동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 속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석유화학 업계가 무척 어렵습니다. 부도 위기까지 내몰린 기업이 나오고 주요 기업 가동률도 급락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위기만 참고 버틴다고 극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도 본격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짜고 있다는데요. 오늘 경제포커스에서 흔들리는 석유화학 업계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석유화학업계 위기론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이 여천 NCC라는 회사가 이 부도 위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생소한 회사일 텐데 여천 NCC가 지난주에 부도가 난 건 아니고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부사일생, 기사회생을 했는데 네.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따박따박 돌아오니까 네. 만기가 이번 주 24일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그냥 네. 3천억 원 정도를 회사가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회사의 금고를 탈탈 털어도 한 8천만 원 정도 있었대요. 8천만 원이요? 예, 3천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네. 그러니 이제 돈을 더 집어넣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라는 상황이 큰 뉴스가 됐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주인이 어디길래 회사 금고에 8천만 원밖에 없느냐. 네. 5대 5로 50대 50%로 한화와 오. 우리가 예전에는 대림 이름을 DL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네. 한화와 그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림이 5대 5로 가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재벌 대기업인데. 그룹이 네. 5대 5 주인인데 돈이 1억 원도 없어? 도대체 예. 무슨 일이야? 이런 관심을 끌게 된 겁니다. 여천 NCC 문제. 일단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볼까요? 이제 이름이 여천 NCC인데요. 이제 여천은 지명입니다. 네. 뭐 지금은 여수시에 통합이 됐고 예전에는 여천군. 아하. 그러니까 예전은 여천산업단지, 지금은 여수산단. 아, 그 네. 지명이고요. 네. 이제 뒤에 NCC가 중요한데 NCC는 영문 약칭입니다. N은 나프타, 네. C는 크래킹, 또 마지막 C는 센터. 그러니까 나프타 크래킹 센터예요. 그러니까 크래킹. 예, 네. 번역을 하면 나프타를 분해하는 시설, 아하. 분해하는 설비. 예. 나프타가 핵심인데 네. 뭐 나프타 이름 들으시면 이 단어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요즘 잘 안 쓰긴 하는데 예전에 옷방에 많이 걸어뒀고요. 아하. 나프탈렌. 나프탈렌. 그게 그 아주 강한 냄새가 나서 그렇죠. 벌레들 못 오게 하고 좀약 이렇게 쓰였는데 네네. 이 나프탈렌이 나프타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아하. 약간 이제 석유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를 사오면 원유에는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뭐 등유도 있고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그거 찌꺼기로 뽑으면 아스팔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저기 원유를 넣고 팔팔 끓이면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기름 종류별로 쭉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나프타라는 나프타. 물질이에요. 아하. 근데 나프타는 석유에서 나오는 차에는 못 넣는 기름 성분인데 네. 그럼 이걸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수없이 많은 화학 물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에틸렌, 뭐 프로필렌, 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네, 많이는 뭐 들어봤어요. 플라스틱에 들어가고 그렇죠. 비닐에 들어가고 이런 거. 네. 그 나프타를 에틸렌, 프로필렌 등으로 바꾸고 아. 그걸 한 번 더 바꾸면 우리가 쓰는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아. 합성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나온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네. 석유 중에서도 원유에 들어있는 나프타라는 물질이 결국은 씨앗입니다. 플라스틱의 씨앗, 네. 섬유의 씨앗. 이거를 이제 분해하는 게 나프타 분해 설비고요. 아하.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비유하면은 누에고치가 실을 만들고 네. 그 실로 천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하. 원유에서 나프타를 뽑아내고 나프타에서 에틸렌 같은 걸 뽑아내고 그걸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아하. 실이 없으면 옷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못 만들어요. 그만큼 요즘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안 들어가는 제품을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별명이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데 아하. 그만큼 어떤 범용
없으면 안 되는 석유화학 필수제를 만드는 곳이 나프타 크래킹 센터고 여천 네. NCC는 우리나라의 나프타 분해 설비 업계 3위의 기업입니다. 아하. 이 정도로 정말 크고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그러면 어쩌다가 부도 위기까지 내몰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중국의 별명이 네.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세계인들이 만드는 매우 많은 물건을 거의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값싸게 만들어주면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걸 값싸게 사서 우리가 싸게 쓰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어마어마한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근데 예. 제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 안 쓰는 제조 물품이 어디 있어요. 네. 당연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플라스틱을 썼을 거고 그럼 플라스틱의 원료 물질인 나프타가 엄청나게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걸 사다 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곧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을 중국이 엄청나게 사간다. 아. 중국의 호황은 곧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호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지금 미중 갈등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서 세계의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을 엄청나게 사줬습니다. 자, 네, 그래서 네. 단적으로 여천 NCC가 딱 정확히 한 10년 전, 15년 전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회사 모든 회사를 통틀어서 네. 연봉 1위 회사입니다. 그 정도였어요. 우리가 이제 여천 NCC가 이게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지 네, 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연봉 1위 기업이었습니다. 와, 그만큼 불과 10년 전. 예, 불과 네. 10년 내 석유화학 기업이 그만큼 중국 덕분에 굉장히 잘 나갔는데 네. 자 근데 이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보통 우리도 뭐 히토류도 그렇고 예전에 뭐 요소수도 그렇고 일본의 소부장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필수 재료를 어느 나라 걸 너무 많이 사오면 네. 위험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안 팔아 그럼 우리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공장을 돌릴 때 석유화학 제품을 한국 걸 많이 사오니까 좋지만 네. 가까운 나라 사오니까 좋지만 한국 걸 너무 많이 사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기초 재료를 왜 외국에 의존하느냐. 자립을 하자. 그래서 중국이 2010년대 중반부터 석유화학 자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뭐 한번 하면 물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나프타를 중국에서 스스로 만듭니다. 중국이 그렇게 많이 만드니까 예. 한국 걸 사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한국은 남아도입니다. 만들어도. 기존에 만들어놓은 공장들은 잘 돌아가니까. 네. 물건은 만드는데 안 사가니 가격은 떨어지고 적자가 되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천 NCC가 연봉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는 못해도 1년에 1조 이상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금 떨어져서 2018년 정도 되니까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정도로 그래도 벌었습니다. 네. 줄었는데 2022년부터 3천억 원 적자가 났고요. 2023년 적자, 네. 2024년 적자, 올해도 아마 적자일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통장을 탈탈 털어도 1억 원 넘는 8천만 원밖에 없는 그런 업황을 보면 급전직하의 상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장사도 너무나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지분을 50%씩 절반 보유한 한화와 대림 DL이죠. 회사 생존 방향을 놓고 또 큰 갈등을 벌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게 거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네. 어느 회사건 하다못해 집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 위기 극복책을 정하고 거기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도 위기를 극복할 똥말통인데 네, 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5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5대5 구조니까 이사회도 5대5 3명입니다. 네. 그럼 참 민주적이긴 한데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화는 일단 회사를 살리고 보자. 그러니까 네. 돈을 더 집어넣어서 살리고 보자는 거고 대림은 아니 무조건 밑빠진 독에 물붓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회사가 과연 살 수 있을지 뭘 팔아야 좀 버틸 수 있지 이런 걸 진단을 하고 돈을 넣자. 이 의견 네. 차이가 계속 갈려가지고 지난주까지 돈을 넣을지 말지가 결정이 안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도 위기까지 갔던 건데 일단 너무 급하니까 돈을 집어넣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우리 뭐 동업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여긴 또 신기하게 그냥 동업이 아니고 네. 정확히 지분이 50대 50인 동업이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더 늦어졌고 네, 네. 위기 상황과 의사결정 지연이 겹치면서 아하. 다른 석유화학도 다 힘듭니다만 유독 더 힘들어진 이제 그런 도드라짐이 있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공급 과잉 때문일 텐데 그러면은 여천 NCC 말고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사정은 다 마찬가지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포항이. 2021년에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업이 9개 있는데요. 탈탈 털어서 네. 2021년에 9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네.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의 매출이 아니고 이익이 예. 이익이 7조 원이었는데 네. 작년 2024년이죠. 네. 마이너스 1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7조 원을 벌었던 업계가 네. 3년 뒤 2024년에 마이너스 1.4조 원이 된 거예요. 올해는 더 나쁠 겁니다. 네. 이게 아까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스스로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안 사주니까 최대 고객이 외면해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국내에서는 남아 돌고요. 네. 두 번째 하나 더 있는 게 사우디입니다. 우리가 사우디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그 사우디의 차기 네. 왕세자가 사우디란 나라를 막 개혁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네, 하나가 더 이상 사우디는 원유만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면서 아니 우리나라는 원유가 많이 나오니 그럼 원유를 가지고 가공하는 산업, 석유화학 산업 사우디도 하자. 직접 하겠다. 사우디도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은 품질이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잘 팔리는 건데 예. 일단 가격 측면에서는 한국이 사우디를 어떻게 수 이기겠습니까? 없죠. 네. 거기는 그냥 물처럼 뽑아 쓰는 게 원유고 네. 우리는 배럴당 얼마씩 사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버거운데 이제는 거의 석유를 물처럼 쓰는 사우디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니 더더욱 업황이 전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탈출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떨어져서 이제 뭐 공장 돌릴수록 손해가 커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공장을 점점 안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쉬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돌려봐야 손해다.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공장 가동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은 공장이 만들 수 있는 생산물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80 아니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70 정도는 생산을 해줘야 네. 인건비도 주고 네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료도 주고 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70%의 공장 가동률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화학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인데 롯데케미칼은 상반기에 나프타 분해시설 가동률이 64%까지 떨어졌고요. 네. LG화학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학기업인데 네. 여기도 한 71% 거의 70% 간당간당. 마지노선 거의 간당간당합니다. 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관련한 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한화 큐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가동률이 21%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상 공장의 80%가 논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장사를 접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네. 다들 공장 가동률을 점점 덜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10%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엔 더 안 좋을 거고요. 네, 네. 내년엔 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 기업이 뭐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안 사가기 때문에 네. 덜 만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덜 만들어서 최대한 손해라도 줄이는 게 현실적인 대책인데 근데 그거는 버티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 업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많은 석유화학 제품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까지 있고 네. 가격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유일한 탈출구는 품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더라도 네. 싼 거 말고 고급화. 고급화시켜서 비싸더라도 손님들이 사가는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싼 걸 많이 파는 그런 재미로 버텨왔는데 이제 네. 그거를 고품격 고급화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살아남을 거고요. 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생존이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경제 포커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와 슬기로운 법률 생활 또 한 끼 실록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 정각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동사 중에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동사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처럼 두 팔을 벌려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가 기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안다, 부담감을 안고 일하다, 빚을 안고 이 집을 샀다처럼 쓰이면 이때는 손해나 빚 또는 책임을 맡다란 뜻이죠. 그렇다면 후자의 뜻과 관련된 표현인 안고 나다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남의 일이나 잘못을 도맡아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또 안고 나서다는 남의 일이나 책임을 대신 맡아 나서다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돈 문제까지 당신이 안고 나설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동사 안다, 참다처럼 어간 받침 니은과 미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돼 있어 안고, 참지와 같이 발음합니다. 반면 여기에 피동이나 사동의 전미사 기가 붙으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아서 안기다, 감기다처럼 예사소리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유독 신다의 경우는 대부분 신기다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다의 사동사도 예사소리인 신기다가 올바른 발음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뜨거운 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경북 울진의 기온은 35.5도, 경남 밀양은 34.8도를 보이는 등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 곳이 많습니다. 중부지방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32도, 대전, 광주, 대구, 제주 33도, 강릉, 전주 34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밤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은 5에서 40mm,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은 1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전남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로 슬기로운 법률 생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반려동물의 양육권이나 또 상속에 대한 사례부터 동물 학대 행위 규정과 처벌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오늘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와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준비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구속 이후 2번째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도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대질 신문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이 한국 시각 기준으로 오늘 오후부터 세율 50%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부과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까지 확대했습니다. 최근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공중 협박죄 등을 적용해 집중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033만 8천 원을 기록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국민 임명식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이번 주 후반부터는 이제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까지 릴레이 외교 일정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나 외교 무대 준비에 온 힘을 쏟을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주에 그 80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어떨지 그 골자를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네. 이 대북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꼬인 실타래를 좀 하나씩 풀어보자라는 제스처를 보냈는데 네. 그 김여정 부부장이 뭐 사실 비웃듯이 거센 담화를 내보냈지만 네. 그런 미시적인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천히 좀 대화의 길을 열어보자라는 취지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일본 향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치인들이 대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서 네. 이때 좀 찬물을 끼얹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중에서 또 가장 한국의 우호적인 28시기루 총리는 뭐 추도식에서
일본 총리로서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네. 말을 직접 언급하기도 해서 네. 그런 행보가 눈에 띄고요. 결국에 상대 측도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되죠. 네. 주한 미군 또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국방 외교 의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상에 임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할 것이고 관세 협상도 사실은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네. 이날 트럼프가 뭐 대미 투자 어떤 식으로 윤곽을 드러낼지 이런 것도 관심인데 네. 트럼프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투자 계획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공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가 치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지 요게 숙제가 되겠고요. 네.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앞에는 단기적인 해법이 없는 진짜 테스트가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급속한 인구 고령화, 경기 둔화, 우파 급진주의의 부상 등을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 한미 연합훈련도 있고 그래서 대북 정책, 일본과의 관계 설정, 한미 동맹 이게 사실은 다 모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미러 네. 정상회담까지도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하고도 앞으로 이 한반도 평화를 의제로 삼아서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 추진에 나서게 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특사단의 방중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24일, 25일 이때쯤 특사단 보낼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때가 일본, 미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는 시점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외교 정책에서 중국을 우리가 뭐 간과하진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군과 미군이 이 을지 자유의 방패라고 해서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훈련 연습을 실시하는데 이번 훈련으로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할 거란 관측도 있어요. 네, 연례 훈련이라서 매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8월마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훈련 오늘 시작해서 오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예. 최근의 전쟁 양상을 통해서 분석된 어떤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서 이루어진다고 군 당국은 알렸는데요. 네. 한국군 참가 인원은 18,000명 정도, 작년하고 동일한 규모고 예. 미군도 그렇게 비슷한 규모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네. 다만 야외 기동 훈련 40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다음 달로 수년됐습니다. 아, 네. 취소된 건 아니고 다음 달에 한다는 건데 폭염 등의 사유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역시나 북한을 고려한 거 이런 것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그렇다고 뭐 훈련의 강도나 주요도가 떨어진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일단 우리 경축사 그 광복절 경축사를 봤을 때 네.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이라든가 꽤나 강하게 대북 유화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빌미로 해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는데요. 북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데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북한의 기조는 지금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전제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라고 밝히면 요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북한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북한 그 김여정의 말을 빌자면 뭐 기만극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그 입장이 관철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남북이 모두 굳이 상황을 여기서 더 악화시키진 않겠다. 그런 길은 안 가겠다라고 네. 보는 게 중론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기존 남북 합의 중에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을 했고요. 예. 또 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8.15 통일 독트린은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됐던 건데 네.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흡수 통일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라서 그 당시에도 여러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새롭게 꾸려서 집중하겠다라는 게 통일부의 발표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는 이제 짧은 휴직기를 마치고 이번 주에 8월 임시국회에 들어가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처리하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에도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본회의가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첫 표결 법안이 방문진법이에요. 이게 7월 임시국회 때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서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던 법안이고 이거 처리한다고 해도 이후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등이 줄줄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럼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 후반은 내내 필리버스터 전국이 되는 거고 근데 9월 지나면 사실 올해도 후딱 지나가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 있고 추석 지나고 뭐 예산 전국 들어가니까 민주당으로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되도록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자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여야가 강대강 대치 전선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가 이렇게 뜨거운 상황인데 오늘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는 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은 희망의 이름이었다라면서 차가운 감옥과 머나먼 망명을 거쳐서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침반이 되어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총출동했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옆자리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되게 좀 대면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 주목이 됐는데 네. 보는 것만으로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숨막히는.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사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라는 약속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 오늘날 정치권이 반드시 되새겨야 될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이렇게 여당을 향해 어떻게 네.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특히나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침입해서 당원 명부를 탈취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꽤나 의미를 넣어서 뼈 있는 추도식을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막론하고 참여를 했는데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따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참배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사면 후에 첫 공개 일정이 되겠네요. 네,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사실 조국 전 대표 하면은 되게 SNS 소통이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제 사면해서 나오자마자 SNS로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 네.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육성회고록, 기울어진 평등, 중대재해처벌법,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이런 책들인데 네. 본인이 어떤 앞으로의 정치 비전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이 책 제목에 예. 담은 거겠죠. 네.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된장찌개 그림 영상이었어요. 네. 7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가족 식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수감돼 있는 동안 본인이 되게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가족과의 식사, 예. 가족과의 시간 뭐 이런 얘기를 글로 쓰기도 했었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제 가족들이 그리웠고 네, 한 끼 식사 같이 하는 게 그리웠을 텐데 이게 왜 많이 회자가 되냐면 요 된장찌개가 나오는 식당에 가면은 요게 원래는 비싼 한우집이다. 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전 당대표이기도 하고 네. 오랜 기간 교수와 교수, 변호사를 네. 하기도 했고 뭐 그 정도 한우집이야 갈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조국 전 대표의 그런 어떤 그동안의 캐릭터 네. 예, 어떤 이제 그러면 왜 찌개 사진만 올렸느냐, 왜 그것이 조국이 조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 네. 여러모로 화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상 내년에 출마를 하겠다.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그게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는 판단하긴 이르다라고 했으니까 방식은 어떤 뭐 배지를 다느냐 요거 방식은 아직 몰라도 어쨌든간 출마를 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유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없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좀 불만,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저격을 했는데 윤석열한테 더 얻어맞았으니까 사면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사면을 입시 비리를 용서한 걸로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사면을 그 조국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잘못이다. 이렇게 꼬집은 거예요. 예. 근데 무엇보다 지켜볼 만한 포인트는 민주당의 미묘한 기류 변화인데 예. 사실 지금 모든 신문마다 변화가 민주당 내 변화가 읽혀진다 이렇게 해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 사면 고민할 때부터 예견이 너무나 됐던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특히나 앞으로 호남 지역 중심으로 견제가 작동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한편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뭐 찬탄파, 반탄파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권 주자들이 막바지 경쟁 치열해지고 있네요. 네. 전대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2차 TV 토론회도 가졌는데 사실 이번에도 너무 이 탄핵의 굴레하고 네. 윤 전 대통령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똑같은 걸로 싸우니까 예. 1차 TV 토론회 그대로 재방송 틀어놓은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예. 장동혁 후보는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다 라면서 사실 탄핵 찬성파를 겨냥한 거죠. 저들이 더 나쁜 거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고 예. 반대로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의 강을 건너야 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을 배신한 거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변수로 떠오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입니다. 이게 통일교에서 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켰다. 그러니까 명부 달라 이런 건데 네. 여기에 맞서는 당원들의 마음은 일단 격앙이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간 특검 정국이 그 김문수나 장동혁 이런 반탄파에게 이득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변수가 이제 탄핵 찬성파들의 단일화입니다. 이게 예.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데 네. 22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1, 2위가 붙거든요. 네. 2등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찬탄파 주자들이 지금 좀 밀리고 있으니까 단일화해서 2위까지 사수를 하자. 요런 얘기가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사실 나 지금 나 할만한데 나 단일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요런 식으로 좀 선을 긋고 있는데 찬탄 진영에서는 단일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국외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남이었는데 뭐 별다른 결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협상 진행하기로 했죠. 네.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난 직후에 쏟아졌던 보도들은 노딜이었다. 네. 빈손 회담이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눈 뜨고 당했다라거나 푸틴만 웃었다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뤘는데 예. 이들의 만남에서 사실 핵심은 돈바스 지역입니다. 그 땅을. 네. 푸틴은 그 돈바스 땅 달라라는 거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안 된다라는 건데 트럼프는 푸틴의 말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원래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유럽에 포진된 국가들은 일단 휴전한 다음에 우리가 좀 회담을 차차 평화적으로 진행해보자. 천천히 얘기해보자라는 거였고 네. 푸틴은 그냥 됐고 그 땅 주고 한 번에 타결해버리자. 내가 전쟁 끝낼게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트럼프가 원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일단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되게 패싱을 많이 당했고 네. 그런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90년대 핵무기 모두 포기한다고 해서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각서까지 썼는데 뒤통수 맞은 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 쉽지 않은데 현지 시각 18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를 만난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 자리에는 유럽 정상들도 함께 하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리터 나토 사무총장 등등이 동참할 거라고 전해졌고 푸틴은 이러나 저러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 네. 중에도 공개적으로 미국하고 뭐 외교무대 나와서 대화 물고 텄고 네. 휴전 선언도 없었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뭐 대러시아 제재 같은 게 나온 것도 없었고 네. 이럴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제안을 너네가 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세계 이목은 18일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만남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예전에 몇 달 전에 보면은 그때 뭐 젤렌스키가 옷을 군복을 입었다, 뭐 정장을 입어라, 뭐 이러면서 네, 네. 너네는 약소국이지 않냐 이러면서 엄청난 파국으로 말싸움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어디까지 젤렌스키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가 뭐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뭐 백화점이나 카페에 갔을 때 이제 반려동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인구가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5,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어디서 보니까 한 30%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국민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552만 가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또 저출산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2024년에 유기된 동물이 약 11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여행지에 데리고 갔다가 뭐 유기하거나 혹은 또 유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조차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상식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상식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그것부터 짚어주시죠. 네, 보통 우리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물 판매업자에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은 동물 판매업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물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동물의 출생 일자, 그리고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했는지 여부, 또 판매 시의 건강 상태와 그 증명 서류, 그리고 또 판매일과 판매 금액을 명시한 계약서를 줄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동물을 입양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계약서를 요청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 처리의 방법에 대해서 계약서에 꼭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나서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미리 기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판례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 분양 당시부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다고 보아서 뭐 분양비나 진단 및 치료비 등을 손해로 인정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가 있어도 이제 정신적 고통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가 배상이 되면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소유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만약에 판매자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서 적지만 일부 위자료 지급 책임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참 가족 같은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플 텐데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입양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둬야겠습니다. 그러면 입양 후에 이 동물 등록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다른 동물은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고 주택이나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 생활시설 등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시골 앞마당에 키우는 개들도 네네네. 등록을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네. 그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등록제의 목적은 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질병의 관리 등 동물 보호에 있기 때문에 네. 시골에 있는 강아지라고 해서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유기동물이 많아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좀 집중 단속을 하고 또 잦은 신고 기간도 두고 있으니까요. 네. 꼭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잘 마쳤다 하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기준이나 법적인 규정이 있을까요? 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의 적정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서 운동 그리고 휴식, 수면을 보장하고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해야 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서 21마리의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주거지에 방치한 채 이사를 가서 그중 3마리가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아이고. 동물의 유기와 사육, 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의무로서는요,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각각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몸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그리고 이 경우에 하나의 사육 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네. 마리당 해당 기준을 또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 자체도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역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적정한 길이의 목줄이라든지 위생,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법령상 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이제 반려견들을 사육하다가 질병에 감염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산책 가거나 길거리 나가보면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산책할 때 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 장치를 사용하여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3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장치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건물 내부의 공간은 좁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뭐 2m의 줄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 소용이 길겠죠. 없죠. 네. 그래서 그때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아니면 목줄의 목덜미 부분, 그다음에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산책을 다 다녀오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물림 사고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 또 사람이 다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실 때 배설물이 생겼을 때 당연히 즉시 수거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를 수거하지 않고 그냥 가신다. 이럴 때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산책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행인을 문다거나 아니면 뭐 반려견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싸움이 나서 물림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입마개를 어떤 개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보통의 반려견들에게는 입마개까지 착용할 의무는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면 되는데요. 네. 다만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견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앞에 개들과 섞인 잡종견이라면 다 맹견이고요. 또 이런 종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서 네. 기질 평가를 거쳐서 지자체장이 지정한 개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이제 물림 사고가 반복돼가지고 네. 뭐 지자체에 항의가 들어간 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질 평가를 받아가지고 예. 맹견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이제 입마개를 해야 되고요. 또 맹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네. 맹견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출입
출입 금지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규정을 위반해서 출입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오호. 그리고 이제 반려견끼리 물린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피해 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피해견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만약 피해견의 분양 가격보다 치료비가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 네. 치료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종종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워낙에 종이 좋은 이제 그 동물 같은 경우에는 또 분양 가격이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법원에서는 반려견은 소유자와 정신적 유대를 나누는 생명체로 보통 물건과는 달리 대체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교환 가치인 분양가를 넘는 치료비라도 모두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피해견이 물림 사고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요즘엔 또 장례비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고를 목격한 견주 외에 사고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견과 가족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서적 유대 관계를 나누었던 가족들에게까지도 위자료를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의 상실이 가족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을 이제 배상 범위에 요즘엔 포함을 시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뭐 반려견이 가족과 다름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피해 보상이 되는군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자주 목격하는 건데 네. 운전석에서 반려견이 운전을 하진 않을 텐데 고개를 이렇게 빼꼼 창문 내리고 네.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좀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네. 강아지가 머리를 이렇게 날리면서 네.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을 아는 채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이제 반려동물 아는 채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아는 채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시내버스, 고속버스, 기차 등 규정이 다 달리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동 장비에 넣어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비행기 수화물 칸에 위탁한 반려견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네. 여름철 애견 동반해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일정 중량을 넘어서면 화물칸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 다시 한번 살피셔가지고 안전한 여행이 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뭐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성껏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뭐 반려동물 학대나 또 유기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거든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 아닌데도 이렇게 괴롭히거나 죽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작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동물을 죽이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징역 4개월에서 1년까지 기본 형량이 권고가 되고요. 네. 거기에 재질이 나쁘거나 한다면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기본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공고가 되고요. 예. 재질이 나쁘다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서 이제는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받는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물에 대해서도 이런 학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뭐 길에 유기된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네.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지 괴롭히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요즘에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뭐 자녀 없이 혹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대신해서 이제 반려견을 자녀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우자랑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럴 때 이 반려견의 양육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나 혹은 뭐 상속에 관한 것들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뭐 반려견 관련해 가지고 상담이 들어오는 게 사실 가족법적 문제가 네,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는 양육권이라고 하지만은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아직 민법상 동산이라고 해서 이제 물건이라고 보죠. 그래서 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이제 법원은 보통 이 양육권,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요. 네. 주로 누가 돌봐왔는지, 그리고 반려동물과 정선적 유대 관계는 어땠는지, 현재 주거 환경이 동물을 양육하기에는 적절한지, 그리고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은 누가 부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요. 이게 좀 약간 자녀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아이 누가 양육권. 키우는지 정하는지와 굉장히 유사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만약에 배우자 일방이 직접 분양을 받고 결혼한 뒤에 이제 분양 비용도 계속 부담하고 뭐 사료비, 뭐 진료비 등을 계속 부담해 왔다면 소유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양육을 한 사람은 부인인데 아까 이제 제가 동물을 이제 입양을 할 때는 동물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동물 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는 남편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은 실질은 내가 돌봐왔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네. 남편은 내 이름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최근 판례는 동물 등록 제도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해당 동물의 소유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등록권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예. 반려동물을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는 쪽으로 소유권이 지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희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함께 들어봤고요.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1960님. 도배사인 남편이 고객집에 있는 개한테 종아리를 심하게 물렸습니다. 고객이 방을 옮길 때 반드시 자기한테 허락을 받고 방문을 열라고 했는데 남편이 깜빡하고 그냥 문을 여는 바람에 물린 것 같아요.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하셨거든요. 네,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아하. 그 손해가 또 발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 지금 견주에게 과실이 있냐를 봤었을 때 네. 이분에게 먼저 이제 문을 여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열어달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고지를 강아지를 했어요. 분리를 시켜놓은 그렇죠.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실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없다고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만약에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강아지를 방에 방치해뒀다가 물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죠. 네,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혹시 뭐 정수기 필터를 갈러 누군가 오신다거나 이렇게 네. 도배를 하러 오신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분리를 해 두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1289님, 애견 미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중에 상처가 났을 때 병원비 부담을 미용실에서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가끔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미용비도 못 받고 병원비까지 물어주면 부담이 큽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누군가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이나 손해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을 때 그럼 과연 나한테 과실이 있느냐라고 네. 보았을 때 그 과실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주의 의무를 얼마나 기울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당연히 이제 애견 미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최대한 이제 애완견에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의무를 다 하시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견주 입장에서는 우리 개가 다른 개보다 미용을 받을 때 조금 더 막 뭔가 난동을 부린다든지 네, 네, 조금 네. 움직임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지를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만약 그러지 않은 경우에서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 또 뭐 과실상계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애견 미용사 분께서는 본인이 기울일 수 있는 최대의 의무를 기울이시는 게 좋고 네. 또 이제 미용을 맡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강아지의 상태에 대해서 고지하실 의무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187님. 강아지랑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물가에 있는 새를 보고 왈 하고 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놀라서 행인이 넘어졌고 이럴 때 견주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신체적인 직접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셨거든요. 이게 유사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게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네. 교통사고가 쾅 하는 소리에 놀라서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진 판례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운전자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는 얌전한 강아지인데 네. 그날따라 새만 보고 이제 한번 딱 엉 하고 짖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주인이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주의 의무를 기울일 만한 과실은 존재하지 그렇죠.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평소에도 막 짖는 강아지였다. 그래서 아. 주변 사람들을 많이 놀래게 했다. 아.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뭐 입마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주의 의무를 좀 기울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강아지가 새를 보고 짖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짖었다면 또 약간 네, 상황이 그건 또 다를 수도 달라질 있겠네요.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때는 이제 짖은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해 주신 분들 가운데 1289님, 0187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쿠폰 더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식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광복절 연휴도 지났으니 8월도 절반 이상이 간 셈인데요. 네.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여름이 슬슬 끝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올해 수박은 좀 어떻게 많이들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수박. 네, 예. 사실 지난주 연휴 직전에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수박 가격이 올해 꽤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년보다 수박을 잘 못 먹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가운데 수박, 특히 이제 씨 없는 수박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우장춘 박사를 떠올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네.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네. 마침 그 지난주, 그러니까 8월 12일이 우장춘 박사의 서거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수박 드시면서 우장춘 박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네. 또 오늘 이렇게 한보따리 싸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한다면 씨 없는 수박을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국내에서 시연을 했을 뿐인데요. 사실 이미 1980년대부터 학생들의 교과서에는 바로 잡힌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예. 원래 개발자는 일본 교토대의 키하라 히토시 박사인데요. 우장춘 박사와 교류를 많이 했던 인물이긴 합니다. 이 씨 없는 수박을 1943년에 처음 발명했고요. 관련 논문은 1947년에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우 박사의 종의 합성 이론이 바탕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씨 없는 수박을 우장춘 박사가 귀국 3년 뒤인 1953년에 선보여서 아직도 이렇게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남아 있는 것인데요. 당시 씨 없는 수박은 먹기는 편했지만 씨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비싸고 또 맛은 없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하죠. 심지어 우장춘 박사조차 종종 찬물에 담가둔 수박을 씨를 뱉어내며 먹어야 제맛이 나지 씨도 없는 수박을 먹는 것은 점잖을지는 몰라도 어딘가 운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장춘 박사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우장춘 박사 하면 육종학의 선구자로 뭐 한국인의 밥상을 아주 풍성하게 만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업적 뒤에는 또 좀 복잡한 가족사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비단 씨 없는 수박이 아니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밥상에 정말 많은 공헌을 한 인물인데요. 1898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죠. 사실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요.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명성황후 시해, 즉 을미사변에 참여한 우범선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사실 이 명성황후 시해에 정말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꽤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일본으로 망명해 일본인과 결혼했고 우장춘 박사가 맞이였습니다. 동생들이 5명 이후 더 태어났는데요. 그 후 우범선이 자객에게 암살당했죠. 친일파의 아들로 살아온 건데 뭐 유년 시절이 이렇게 편치는 않았겠네요. 네, 멸시도 받고 가난하고 불우하게 자랐죠. 보육원에 맡겨져서 감자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조선 총독부로부터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아 생활과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도쿄 제국대학 농학부 농학실과 이게 실업교육 전문대인데요. 여기에 진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농대에 진학한 건데요. 식민지인 조선의 청년에게는 실업교육을 우선으로 권장한다는 방침에 이제 따라간 거죠. 그러면은 이게 본인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가게 된 건데 그 진로가 우 박사에게는 결과적으로 잘 맞았던 셈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919년에 졸업을 한 다음에 농림성 농사시험장에 취직해서 육종 연구를 했는데요. 1930년에 겹꽃 피투니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피투니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더 예쁜 겹꽃만이 인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제 씨를 뿌리면 홑꽃과 겹꽃이 각각 절반씩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장춘 박사가 이 육종을 통해서 100% 겹꽃만이 피는 예측 가능한 종자를 개발한 거죠. 그리고 1934년 발표한 배추속 식물에 관한 개놈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박사는 종은 다르더라도 속이 같은 식물을 교배하면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추 속 기본 종식물인 염색체가 10개인 배추와 또 염색체가 9개인 양배추를 교배하면 기존의 식물이자 염색체 수가 19개인 유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배의 과정을 정리하면 삼각형의 다이어그램을 이뤄서요. 이를 우장춘 트라이앵글이라 불렀습니다. 논문을 통해 박사는 같은 종끼리만 교배가 가능하다. 이런 학계의 정설을 깼죠. 그리고는 이 연구 결과를 증명하는 농림 1호라는 새로운 배추 품종을 개발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1936년 5월 4일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렇게 박사도 따고 또 세계적인 명성도 얻었으면 일본에서 생활이 조금은 나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우장춘 박사의 처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수라는 직함은 어찌어찌 달긴 했는데요. 기사나 농장장으로 그 이상으로 승진하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임금이 높았던 것도 아니어서요. 25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일본인 대졸은행원 초봉이 40엔에서 50원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은행원 초봉의 절반밖에 보수를 못 받았던 거죠. 그러네요. 그런 가운데서도 농림성에서 19년 그 가운데 고노스 농장에서 13년을 일한 다음에 퇴사합니다. 그리고는 교토의 닭기 종료 회사에 스카우트에서 일하다가 광복을 맞이하고 한 달 만인 9월 사직을 했죠. 그러면 이 오 박사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1945년에 우리가 이제 연휴 지났습니다만 광복절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강점기에 이제 워낙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사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살림도 곤궁하고 먹을 것도 넉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량난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는가 고민을 한 끝에 우장춘 박사가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장춘 환국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마침 우장춘 박사도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고 싶어 했는데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귀국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장춘 박사는 스스로 조선인 수용소에 들어가 추방당하는 형식으로 귀국선을 탔고요. 1950년 처자식을 일본에 남겨둔 채 호롤단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사실 우장춘 박사의 마음이랄까요.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환국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속마음을
의견을 어딘가에 털어놓은 기록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만이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가운데 귀국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김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우장춘 박사와 닭기 종묘회사에서 함께 일했었던 인물인데요. 그가 이제 우장춘 박사 환국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성금도 모으고요. 부산 동네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설립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50년 3월 8일 부관 연락선 신고마루호를 타고 네. 우장춘 박사가 귀국해서 이 연구소 소장을 맡았을 때 김종이라는 인물이 부소장으로 부임을 했고요. 아, 그러면 이 우장춘 박사가 뭐 일본에서 쭉 나고 자랐는데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말을 조금 할 수는 있었을까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제 쭉 살았고요. 네. 일본 여성과 결혼해 자식도 낳고 이래저래 한국어를 배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우리말이 서툴렀다. 거의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박사 본인이 그렇다면 부인과 자식들은 뭐 일본인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1950년에 박사만 혼자서 한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생활도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우 박사가 남긴 공적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1950년에 환국을 해서 1959년에 서거했기 때문에 네. 한국에 사실 단 10년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네요. 실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 뭐 우리가 오해를 좀 아직도 하고 계신 씨 없는 수박을 빼놓고도 그렇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종자 독립을 일궈냈다고 할까요?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도 수입에 의존했었던 채소의 종자를 한국 기후와 토양에 맞게 개발해서 이제 의존을 끊어냈던 거죠. 예. 특히 지금 우리가 김치를 담가 먹는 이 배추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장춘 박사가 6.25 전쟁 직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온대 식물인 중국 배추와 한대 식물인 양배추를 육종해 결구 배추라는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는 2012년 국제식품 분류에서 중국 배추, 즉 차이니스 캐비지라 분류하던 한국 결구 배추를 네. 김치 배추, 김치 캐비지라고 분리 등재했을 정도입니다. 예. 저도 뭐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고 김치도 담글 줄 아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비옥한 땅에서 잘 자란 배추를 써도 네. 김치가 왠지 한국에서 먹는 거랑 맛이 다르거든요. 그게 뭐 아무래도 고추도 그렇지만 네. 배추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 배추하고 이 우장춘 박사가 개량한 배추의 맛이 많이 달랐나 보네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네, 1950년대 초만 하더라도 배추가 이제 이파리만 크고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결구 배추는 속이 꽉 차 있고 고소한 맛이 훌륭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예. 또 병충해에도 강한 품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훌륭했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제주도의 명물이 된 귤도 이 우장춘 박사 영향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식물의 품종 개량 연구를 위한 시험장이 네. 제주도로 낙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장춘 박사가 1951년에 방문해서는 배추와 무의 시험 경작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가. 네네. 네. 기후가 온화하고 장마가 빨라서 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겹쳐가지고 좋은 종자를 생산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배추와 무 시험장은 진도로 옮겼고요. 예. 대신 이제 제주도의 환경을 보니까 귤을 재배하면 좋겠다. 이것을 이제 적극 권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귤이라면 제주도를 생각하기에 명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네. 한편 이제 또 다른 제주의 명물인 유채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뭐 지역 명물을 진짜 우 박사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사실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감자도. 네, 감자 또한 우장춘 박사가 품종을 개발해서 당시 많이 재배했지만 병충해에 약한 일본 품종 남작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을이면 길거리에 색색 피는 코스모스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요. 네, 이것도 이제 길거리 미화를 위해서 심으면 좋겠다라고 권한 것도 우장춘 박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50년 귀국해서 채 10년도 안 되는 동안에
이 많은 업적들을 이룬 것인데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귀국을 했을 때 우장춘 박사에게 농림부 장관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장춘 박사는 이제 이런 관리직을 하면 이제 내가 실무를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이 원예 시험장에 박혀서 오로지 연구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일궈낸 거죠. 진정한 진짜 연구자의 삶을 산 그렇습니다. 우장춘 그렇습니다. 박사네요.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처자식 다 일본에 남겨두고 홀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이제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가족을 일본에 두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귀국했죠. 네. 뭐 아내도 일본인이고 자식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그를 완전히 신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안 돌아올까봐 출국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의 그 어머니 모친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일본에 사실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네, 뭐 그렇게 뭐 한국에 혼자 넘어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데요. 아버지의 나라이지만. 네. 그런 가운데 이 9년 동안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일궈낼 정도로 과로를 했던 탓인지 이제 우장춘 박사가 1959년에 12지장 괴양을 얻어서 수술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쾌유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나마 사망 사흘 전에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받았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뭐 박사의 장례는 이제 한국 정부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고요. 묘소는 옛 농촌진흥청이 있던 수원 여기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환국 당시에 한국의 뼈를 묻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킨 셈이죠. 이렇게 이 수박 얘기를 시작으로 우장춘 박사 일대기를 좀 돌아봤는데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가 저지른 그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좀 속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무겁습니다만 아주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농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 근무를 해가지고요. 어린 시절에 우장춘 박사 묘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제 자식 교육상 한번 이제 데리고 가보셨어요. 갔던 거죠. 이제 비단 이제 씨 없는 수박이 아니더라도 이거 오해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업적을 우리의 밥상에 남긴 분이니만큼 최근에 지난 8월 10일 기일에라도 이렇게 한 번씩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끼 실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